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분배율에 목숨 걸지 말아달라. 막상 그게 현실화 된다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1%, 2% 연분배율 더 먹자고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은 박보미 TV. 박보미 TV.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요즘에 너무나 말도 많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다루게 되는 바로 커버드콜입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옛날에 봤던 커버드콜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가지고요. 네. 옛날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였는데 지금에 있는 거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는 무조건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커버드콜은 과거와 무엇이 다를 것이며 커버드콜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알겠습니다. 일단 콜옵션 매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네. 콜옵션 매도라는 것은 콜옵션 매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가격 이하에서 기초지수가 형성되면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만약에 내가 냈던 행사가보다 좀 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올라가는 만큼 손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콜옵션 매도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과거의 커버드 콜과 현재의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자산이에요. 기초자산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초자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표지수. 옵션이 그때는 지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 200은 우상향하는 경우보다는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지수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상품은 나중에 되면 말로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소한 플랫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최근을 제외한다면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물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상품이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기초자산이 미국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미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섹터가 뭘 것 같으세요? IT. 맞아요. 테크. 미국 테크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가 미국 30년 국채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다가 커버드콜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인컴, 옵션에서 발생하는 인컴 이걸 합쳐서 분배를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인컴이 많이 발생하는 자산이 중요하거든요. 네. 뭘 것 같으세요? 배당형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커버드콜 ETF가 세 번째로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초자산이 구성되다 보니까 미국제 30년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은 그렇게 좋은 수익률은 못 나타내고 있지만 테크, 배당,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상품들이 2, 3,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에서 일종의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줘서 최근에 커버드콜은 굉장히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커버드콜은 위로 올라가면 상방을 막을 거야. 이 상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콜옵션 매도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콜옵션 매도 비중이 100%였어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기초자산 100 사고 콜옵션 매도 100 쳐가지고 상방을 막아버리는 이런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네. 이제는 사람들이 기초자산의 다변화에다가 엣지를 주고 매도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매도 비중을 줄이는 만큼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커버드 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타겟 커버드 콜. 타겟 커버드 콜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약정한 분배율만큼 콜옵션 매도를 조금만 치겠다. 100% 치는 게 아니라 나는 10% 정도 분배율만 노리면 되니까 나는 전체 자산의 20%만 콜옵션 매도 칠 거야. 이게 타겟 커버드 콜. 만약에 분배율이 10%인데 시장이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쳐도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옵션 가격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자산의 5%만 쳐도 그냥 내가 원했던 분배율 만들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가 아니라 줄여서 상승을 열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 네. 아니야 그냥 나는 전체 자산의 10%만 딱 고정으로 칠게. 고정 커버드 콜. 이런 식으로 옵션 매도도 변주를 주고 있어요. 네. 90%만큼은 원래 기초자산을 그대로 담고 나머지 10%만큼 콜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지금 좀 맞아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요,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바뀌어있는 이 커버드콜을 매수하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첫 번째로 90%나 담고 있는 기초자산이 안 오르는 거. 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랑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머지 콜매도를 하는 일부만큼은요. 네. 누군가가 어쨌든 받아주는 이제 네. 카운터파트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게 돈을 벌어다주는 콜 매도에 적절한 가격이 있다는 건데요. 네. 상대가 없어지거나 이 콜 매도하는 것의 프리미엄 가격 자체가 엄청 네. 줄어드는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커버드 콜의 콜옵션 매도의 기초 자산은 네. 크게 보면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일부 뭐 반도체 지수 관련된 옵션들 전 세계를 대표하는 파생 상품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없어져서 이 매매를 못할 거야 이런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옵션 시장도 한 달짜리 만기가 스탠다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달짜리 만기 상품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위클리 상품은 유동성이 좀 적어요. 근데 문제는 위클리 커버드 콜 시장이 커지면서 위클리 옵션 가격이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만기일 위클리는 월요일, 목요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ETF 운용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월요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번 월물이 청산이 되잖아요. 이번 네. 주물이. 그래서 다음 주물을 매매를 해야 돼요. 꼭 매도를 쳐야 되죠. 아, 근데 꼭 사야 된다는 걸 시장이 알고 있어요. 야, 쟤는 위클리 커버드 콜 사이즈가 한 1조 정도 되고 한 10% 정도 매도 치니까 얘는 옵션을 한 1,000억 원어치 매도 쳐야 돼. 언제? 3시 30분부터 3시 35분간에는 반드시 매도를 쳐야 돼. 그래서 그때만 옵션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또 귀신같이 노리는 우리 깻잎 피디님께서 3시 35분에 그 옵션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3시 35분에 옵션 사가지고 네. 3시 36분에만 팔아도 수익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가격이 좀 왜곡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런 현상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언제든지 네. 커버드 콜 시장이 커진다면 특히 스탠다드한 월물이 아니라 위클리 아니면 데일리 뭐 이렇게 좀 약간 니치한 마켓에서 커버드 콜 ETF 시장이 커진다면 네. 옵션 가격 왜곡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요.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그 ETF를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낮은 가격에 옵션 매도를 쳤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네. 느끼게 되는 변화는 매달 한 1% 정도 받던 게 0.98%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줄거나 하는 정도의 리스크이지 네, 네. 완전히 이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음. 생길 그렇지는 않죠.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결국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옵션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옵션 가격이라는 것은 기초 자산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 자산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옵션 가격에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이 저는 MDD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MDD라는 것은 최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폭을 MDD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 MDD를 본다면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몇 % 정도. 네, 20몇 % 떨어졌어요. S&P 500이 한 18%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4%가 떨어졌어요. 저는 이 사건이 분명히 언젠가는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게 언제나 우상향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우상향할 때도 우상향했다가 한번 툭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커버드 콜 상품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고요. 내가 가입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도 언젠간 20% 이상 30%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10,000원에 거래되던 커버드 콜 ETF가 30% 떨어지면 7,0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7,000원에서 분배율이 나가기 때문에 네. 분배금은 줄어들 수 있죠. 절대 금액이 되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분배율은 똑같더라도 분배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00원이 됐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는 7,000원이 돼서 다시 10,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분배를 주고 분배를 줄 때마다 분배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씩 매월 분배를 준다고 해도 이 가격은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커버드 콜 ETF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시장 하락이 생겼을 때요. 네. 진짜 나스닥 지수가 20몇 % 떨어지면 개별 종목은 뭐 40, 50%도 허다한 거잖아요. 떨어졌을 네네, 때요. 네.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음. 커버드 콜을 산 거였는데 음. 지수가 그 정도로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고 그렇죠. 고꾸라지고 심지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분별로 계속 낮은 분배금이 나온다면 나중에 지수가 다시 회복돼서 올라갈 때는 나는 그 에너지를 계속 빼내고 있기 때문에 빼내고 그만큼 있죠. 또 못 따라갈 테고 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이 되면 나만 밑에 있는 그렇죠. 결과가 있게 되겠네요. 그런데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최근에 제가 분배율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46개 커버드 콜의 평균이 10%예요. 물론 10% 이상 분배율이 되는 상품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분배율이 높은 상품은 더 못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분배율이 한 30%다. 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못해도 2, 3% 정도를 배당락으로 빼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2, 3% 올라가도 2, 3% 배당락을 해버리니까 얘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배, 너무 지나친 분배 상품은 지금은 좋겠죠. 네. 지금은 좋겠지만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기,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급락 이런 장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지만 대표님도 금융시장 오래 있었잖아요. 금융시장이 네. 한 번 안 떨어져요?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거의 트라우마가 있죠. 예. 떨어질 때가 됐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뭐 10년마다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젠지 저도 잘 몰라요. 야, 전문가인데 너도 잘 모르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네. 커버드 콜 상품은 특히 분배율이 너무나 높은 커버드 콜 상품은 다시 원위 차는데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분배율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배금은 급격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20% 30% 정도 떨어진다면 커버드 콜 상품을 파시고 그 기초자산으로 바꾸는 그 거죠. 기초자산으로 바꿔라.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는 분배율이 높지 않은 좀 약간 낮은 분배율이지만 그런 네.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렇게 안 바꿔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커버드콜 ETF들 중에서요. 네. 분배율 낮은 것도 있나요? 분배율이 평균이 10%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요. 요즘 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가지고요. 네. 이제 10%도 만족 못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깝죠. 실제로 분배율 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높은 거는 18%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연 분배율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건 뭐 신규 상장 종목은 분배율이 안 나와 있지만 네. 뭐 한 2%, 3%, 4% 정도 되는 커버드 콜 상품들도 있으니까 너무 분배율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커버드 콜 ETF를 매수했으니까 이 네. 기초자산 가격이 언젠가는 20%, 30% 단시간 내에 떨어질 수 있다. 그때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건가? 네.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ELS를 다루면서요. 네. 제가 일하는 동안요. 네. ELS가 중국 한 번 터지고 네. 은 한 번 터지고 원유 터지고 네. 또 독일 금리도 한 번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이런 게 터질 때마다 되게 씁쓸한 거는 뭔가 터졌으면 어쨌든 수습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원 종목을 사는 게 예. 해결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중국 주식으로 손실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그때 중국 주식을 중국 사야 되는 된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응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전후의 시체를 밟고 나는 전진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그게 답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지금은 너무 행운에 심취하지 말아라. 음. 최근 2년 동안, 3년 동안 커버드콜 ETF 너무나 좋았거든요. 기초자산이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행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인기 많은 건 네. 정상이 아니에요. 네. 이럴 수 없어. 저 최근에 만났던 분은 분배율 순으로 썰팅해가지고요. 네.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사셨던데요. 너무 좋대요. 한 달에 네. 1점 몇 프로씩 나오니까. 아니 이렇게 투자가 쉬울 수가 있나? 이거는 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금융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박 대표님의 자세이고 저 같은 운용사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대신에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분배율에 목숨 걸지 말아달라. 막상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1%, 2% 연분배율 더 먹자고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은 마음 편한 게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커버드콜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콜옵션이나 옵션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면 특히 ELS가 그랬잖아요. 네. ELS가 처음에 넉인이 됐을 때 사람들은 ELS의 넉인 구조 이게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 상품일수록 오히려 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저는 올바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채널이 많은 걸 다루면서도요. 네. 커버드콜에 대한 영상도 많이 알고 다루기도 있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사실상 거의 하나 정도밖에 미국의 다우존스의 타깃 데일리 커버드콜 네. 하나 정도만 조금 다루고요.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 제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렇죠. 제 기준에서는 아예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1, 2%더 높은 수익을 주는 것보다 이걸 더 줄여야 롱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커버드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룰 수 있는 거는 진짜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옛날 커버드콜은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옵션이 동일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지금은 다르죠? 미스매칭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 워런 버핏이고 삼성전자를 1조 사야 된다면 삼성전자를 직접 사버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뭘 산다?
선물을 산다. 이걸 프록시 매매라고 했는데 커버드 콜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크 종목을 사고 나스닥백 옵션으로 커버드 콜을 치는 그런 형태의 커버드 콜 상품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기초자산과 옵션의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일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미스매칭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미스매칭이 좋게 일어나면 되겠죠. 콜옵션 친 나스닥 100은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테크 종목들은 오르고 이러면 네. 베스트 경우겠지만 반대 경우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솔직히 투자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 너무 연분 배율에만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런 미스매칭 구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연분 배율이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기초자산과 옵션, 그리고 옵션도 어떤 행사가를 치는지, 그리고 타겟인지 고정인지 일반인지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높은 분배율이 어쨌든 우리에게 장점인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 리스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커버드콜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연금 생활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런 변동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10,000원 하는 커버드 콜이 9,000원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매월 1% 또는 매월 0.8%의 인컴이 발생한다면 나는 원금이 10,000원에서 9,000원 가더라도 감내할 거야. 그리고 9,000원이 빵원만 안 난다면 나는 감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다라고 봐요. 특히 한국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연금 계좌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연금을 쌓는 단계 분들이 많이 보이시겠지만 이제 한 5년, 10년만 지나도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마지막 입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았어, 그럼 갖고 있는 ETF 팔아가지고 생활비 쓰면 되지. 월분배를 뭐하러 받아? 그냥 갖고 있는 S&P 500 ETF 한 10주 팔아서 이번 달 생활비 쓰고 10주 팔아서 다음 달 생활비 쓰면 되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팔아서 생활비를 쓰게 되면 마지막 입세처럼 나의 소중한 S&P 500 ETF가 이제 1,000주밖에 안 남았네. 이 1,000주 갖고 나의 노후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저희는 마지막 입세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팔아서 생활비를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S&P 500 커버드 콜 ETF에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이걸 갖고 생활하길 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람들은 팔아서 쓰면 되지. 박 대표님 만주 갖고 계시는데 한 100주만 팔아서 월급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9,900주, 9,800주, 9,700주, 8,000주, 5,000주, 4,000주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냥 커버드 콜 ETF 가격 좀 떨어지더라도 월 몇 %, 월 얼마 나오면 이걸로 생활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커버드 콜 ETF, 특히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 콜 ETF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연금 계좌나 내가 정말 인출을 해서 그걸로 용돈을 쓸 사람 아니면은 특히 고분배 커버드 콜 상품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슈도 사면 되고 S&P 500 사면 되고 그냥 나스닥 100 사는 게 오히려 저는 커버드 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분배금 얼마 들어오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커버드 콜을 자꾸 손대는 거거든요. 특히 20대 30대 친구들은 절대 커버드 콜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할 바에는 나스닥 100 사는 게 100배 나요. 역복리 효과. 오히려 분배를 받아서 뺏어버리면 복리 효과의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ETF에 있는 합성. 합성입니다. 합성부터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합성을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게 가장 큰 네. 원인이고요. 네. 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안 갖고 있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산을 서로 계약을 맺어서 수익률만 주고받는 것을 일반적인 합성이라고 불리우고요. 네. 그리고 합성 방식을 썼던 것은 과거에는 중국 주식, 아니면 인도 주식, 아니면 대만 주식,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 해당되는 현재 주식을 사지 못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합성 계약으로 많이 썼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합이라는 게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CFD라는 게 있어요. CFD를 쓰는 이유는 뭐 합성 계약이라는 그런 목적성도 있지만 CFD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파생거래세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파생거래세 내고 나서 그걸로 모든 소득이 가름되기 때문에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회해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뭐 CFD 정도가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파생계약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CFD도 일종의 이제 합성계약인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수익률만 주고받고 네. 그리고 수익률만 주고받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주고받는 게 CFD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결국은 이런 상품들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저는 이게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속으로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나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부정하는 건 좀 그렇고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레버리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 선물이나 CFD였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네. 잘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네.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네. 쓰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약간 균형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요. 이제 네. 코스피도 진짜 최고점, 진짜 본 적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네. 미국 주식 지수 진작에 가 있고, 네. 비트코인도 네. 최고감 계속 이런 게 되고 있다 보니까요. 네. 뭐랄까,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요. 네. 경계를 많이 하는 컨텐츠들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그 쏠림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그 격언을 좀 마음속에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네.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걸 보면요. 네. 금융시장에 계속 통용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막상 대표님이랑 이 방송을 찍고 보니까 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컨텐츠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네. 제가 책 제목을 파생 상품이라고 달아놔서 더럽게 안 팔리지만 그래서 파생 상품 관련된 뭐 유튜브 컨텐츠, 아니면 뭐 커버드 콜과 관련된 컨텐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주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네. 네. 저희도 많이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네. 또 어필을 한번 주실까요? 아유, 이 책은 제가 쓰고 싶어서 썼던 건 아니고요. 네. 네, 출판사에서 네. 시장의 파생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너무 없다. 어차피 출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전직 파생 상품 애널리스트였고, 그리고 ETF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번 파생 상품과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출판사 쪽에 제안이 들어와서 네. 쓰게 됐던 거였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던 선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옵션 중에서 커버드 콜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그리고 뭐 국민연구과 같은 뭐 대규모 큰 손들이 어떻게 그런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네.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정말 잠이 안 오실 때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는 남들이 하는 거 하기 싫어, 나는 뭔가 좀 특이한 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깻잎 PD님처럼 만기 효과가 뭐예요? 만기일날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나요? 이런 너무나 소중하고 반가운 그런 퀘스천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생 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에 대한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의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 박보미 TV. 박구미 TV.